이제 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평하는 정정당당 언론보도, 줄여서 정정보도 시간입니다. 정정보도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뉴스나 보도 같은 것들을 고친다 뭐 이런 의미가 딱 정확히 들어오는데요. 자, 미디어의 현 주소와 언론 개혁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내오고 있는 김필삼 변호사님 함께 모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 언론 보도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엔 김필삼 변호사님 너무 핫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것저것 어쩌다가 이제 언론 개혁 관련된 일을 또 좀 하게 돼서 네, 그래서 네,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몰랐는데 뭘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제가 뭐 특별히 언론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언론 원래는 블로그- 아니잖아요. 예, 원래 사실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서울대 물리학과. 그 공부 잘한다는. 예, 저기 물론 뭐 노영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관련 사건들은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검찰 개혁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정책 연구 네. 같은 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이런 거 관여를 좀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개혁 문제라는 게 이제 뭐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언론 개혁도 사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그거만이 아니라 좀 이슈가 됐던 거를 여러 개혁안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정책 관련한 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꾸 공동적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이나 이런 그 기관 개혁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 논리들을 좀 사실 좀 장기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미디어 특위가 출범을 하면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자문위원으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네, 이렇게 위촉이 예, 지금 예. 돼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또 언론계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되게 적극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알려진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이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좀 복잡한 병렬적 이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그 미디어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통 이제 위자료와 비슷하게 사실은 실제로는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 특수불법행위의 특징이 있어서 뭐 예를 입증 책임의 완화라든지 전환 아니면 추정 뭐 이런 사실 좀 정교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세트로 사실 가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막 갑자기 되게 멋져 보여요. 아닙니다. 왜 똑같은 변호사인데 나랑 듣기 틀릴까? 아니 뭐 그러면 아니 근데 지난번에 또 청문회에 또 가셔가지고 참고인으로 또 진술도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인 거죠.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네네네. 캠프에서 네. 그 작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그런 논의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답변하는 걸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잘하고 언론 개혁도 잘하고 이 두루두루 잘하시니까 부럽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뉴스 오늘의 우리가 얘기해볼 거 한번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사실은 저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면 성추행범이 된다.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정말로 좀 무색해졌다. 뭐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여성이 쓰러졌는데 이 여성이 뭐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성 승객들이 그 여성을 도와주다가 성추행 누명을 쓸까 무서워서 아예 구조도 하지 않고 외면했다. 뭐 이런 글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성별 갈등까지 이제 막 야기를 시키면서 큰 논란이 됐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였다. 또 이런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걸 당시에 119에 신고했던 사람이 네. 그 유명한 이제 사이트에 현실 사실은 이랬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제 네, 네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20대 여성분이 당시에 지하철에서 쓰러졌는데 실제로는 쓰러지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돕기위해서 이제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남성들과 여성 한 명이 그 쓰러진 분을 부축해서 압구정역에서 내렸고 그리고 이제 영무원이 와가지고 그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후에 이제 영무원 역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CCTV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여러 사람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부축해서 나온 것도 맞고, 그 다음 뭐 별 문제 없이 나온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영무의 조치를 취했는데 쓰러진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좀 괜찮다라고 해서 뭐 큰 문제 없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주도해서 도와주셨던 분이
남성이었다. 그 남성도 의사라고 이 신분을 밝힌 분이 주도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19에 신고했다는 분의 얘기와 함께 네.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신고했다는 분의 말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는 뭐 좀 조작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처음에 핫팬츠를 입고 있는 여성을 도와주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아무도 못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다. 네. 이제 요 문장. 네.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사실 왜 이게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그렇게 받았었다는 딱 이제 그 문장을 딱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처음 사실 상식적이라면 사람들이 안 도와줬을 수 있어요, 보기에. 예를 들어 안 도와줬다는 것까지는 봐서 볼 수 있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안 도와줬는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글이 올렸으면 이게 맞는 건지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안 네. 도와주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글이 올랐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라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취재해보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일단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뭐 그런 식의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네네.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글이 올라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언론이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CCTV 많다는 건 사실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취재를 기본적인 건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그냥 받아서 바로 기사로 쓰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언론사가 그냥 막 쉽게 써버리면서 특히 이거를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 사건 기사가 이제 기사화되면서 핫팬츠녀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계속 네. 등장을 하고요. 또 한국경제 기사에 네. 여성으로 보이는 그 인물이 빨간색 핫팬츠를 입은 하반신 사진이 다 네. 그 기사와 연결해서 붙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 국민이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내가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나 같으면 절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겠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이게 문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첫째는 성별 갈등. 성별 갈등? 젠더 갈등. 네. 젠더 갈등을 일단 부추기는 식으로 일단 기사가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선정적 키워드들. 사실 당시에 그 여성분이 핫팬츠를 입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심지어 처음 올라왔던, 그러니까 이제 조작돼서 올라왔던 그 글에도 핫팬츠다 뭐 이런 표현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 받았으면서 핫팬츠, 노출이 심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매체들이나 이런 쪽에 검색 내용들을 보면, 뭐 핫팬츠 여성, 이런 키워드, 그리고 핫팬츠녀라는 언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들이 확대 대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실제로는 지금 이제 거기 도와주셨던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뭐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를 한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성희롱적 발언들을 쓴 거죠.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성희롱이 문제됐다면 언론들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게 선정적으로 근데 둘 다 사실은 매우 선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젠더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되게 핫한 이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핫팬츠라는 말로 표현되는 여성의 대상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최악으로 이렇게 치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변호사님 말씀은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네.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저는 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실제 최근에 어떤 쓰러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남성의 사례가 있어요. 예. 그 남성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뭔가 시도했다가 물론 재판에 막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결국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무죄 받기까지 완전하게 그 집안은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재판부들은 요즘에 그냥 여성이 말만 하면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CCTV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만약에 없다면 이 남성이 무죄가 사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저는 사실 재판 이런 사건을 많이 초창기 열심히 했다가 이제는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 때문에 물론 정말로 그런 그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죠. 네.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는 것도 당연히 맞고 그분들 말 믿어주는 것도 맞는데
꼭 그런 분들만 또 있는 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딱 따져봐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요즘 재판은 그냥 무조건 하나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1심, 2심에서 여성이 성추행 당한 게 아닌 거라고 판단이 다 이미 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가면 갑자기 막 뒤집어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난 사실 그 사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좀 제가 만약에 그 지하철 객차 안에 있었다면 전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남성이라면. 뭐 여성이니까 전 도와주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 본인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도와주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잘못됐으면 이건 이제 지금도 잘 됐지만 네. 김필성 그 유명한 변호사가 지하철에 있는 여성한테 괜히 가가지고 성추행 하더라. 이렇게 또 와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실 실무상 뭐 이제 저도 이제 실무 변호사를 하고 있고 성범죄 사건도 꽤 했으니까 법원이나 이겨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겨본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 사실, 중에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피해자의 이제 여성의 진술이 사실 뭐 일관적 뭐 예, 얘기요? 좀 사실 저도 이제 매우 황당하게 사실 저기 중하게 처벌받아 저기 결정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얘기 맨날 예, 하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성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모르는 사이에 만나서 뭐 그런 모르는 사람인데 이 여성이 상대 남성을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으로 그런 상황에서 뭘 이유가 없다. 예, 괜히 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발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형사 재판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 들어가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 재판주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지 감수성 문제가 물론 젠더 이슈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성의지 감수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더 중요하냐의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 법률가라면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성인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의 원칙이 되는 것이니까 절차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오해 얘기는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저도 이른바 꽃뱀이라고 부르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 케이스는 무죄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은 예, 그 무죄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전혀 완무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무고로 들어갈 뻔했다가 뭐 그것도 증거 불충분이 돼가지고 한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자기를 부축했는데 자기 허벅지를 만졌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부축하다 보면 만질 수도 있는 거고 추행할 목적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남자들은 그래 자기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념들이 해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확증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세상이 좀 그런 식으로 여기 분위기가 돌아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뭐 권리 주장이나 아니면 신고 같은 게 더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반대로 가서 이게 남성들에게 좀 또 재판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또 사회가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거 내가 좀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죄를 많이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좌우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원칙들이 좀 바로 잡히는 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가 굳이 그 남자를 모해할 그러니까 괜히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자 말을 믿는다. 사실 이 전제, 이 선입견이 사실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요즘에. 그러면 무고죄 같은 게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근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그 남성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저는 그리고 고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좀 비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남성 쪽이나 누구 쪽에서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항상. 네.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둘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네. 사실은 원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서 성인이 감춘 얘기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너무 여성 피해자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또 이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 사건은 기사를 쓴 그 기레기 그분이 제대로 내용도 확인도 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한 번도 취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각색해서 써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중이고 그건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느냐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될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얘기의 이제 흐름상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금 정책을 들고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가부가 그동안에 너무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여성의 얘기만 들어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나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재판하다가요.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저의 그냥 개인 경험이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좀 변호사님 생각에도 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이나 이런 데 휘말리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저도 네. 정말 억울하게 많이 져봤기 때문에 그렇지. 변호사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유죄 추정 이구나라고 느껴본 적도 사실 이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이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 원칙들이 여기서도 관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네네. 지금 이게 모든 재판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젠더 갈등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사기꾼에 대한 재판이 됐던 아니면 사기범죄가 됐던 아니면 살인이 됐던 심한 아니면 어떤 뭐 추행이 됐던 아니면 폭행이 됐던 어떤 재판이든 간에 네네. 사실 같은 문제들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 당사자들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믿을지에 대한 그런 다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원칙들이 세워져 있는 게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르는 무죄추정 원칙 뭐 이런 것들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치들이 헌법적 원칙인 그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제가 심지어 법조인중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되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진행하는 것이 뭐 좀 약간 돌아가는 거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꼭 다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사기꾼 수산업자 사건. 네. 자, 이거를 수산업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여기 얽혀져 있는 수많은 조선일보 관련된 사람들의 좀 포인트를 둘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더 지금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정당당 언론 보도, 즉 정정보도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를 하는 와중에 이상한 것이 읽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조선미디어 출신들이 여기 다 이상하게 얽혀져 있는데 조선일보가 침묵하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침묵하고요. 네. 저도 좀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보나 아니면 오보하는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까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 잘못된 보도나 잘못된 논평 이런 언론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우리 있는데 언론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빨리 절대로 인정해라 이러잖아요. 네, 절대 인정하지 자기는 않습니다. 안 해?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언론 사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좀 약간 유명했던 사건 하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제 사실은 그거는 언론이 직접적인 가해자였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한 적이 인정한 적이 없고 그 문제 좀 유명한 매체인데요. 그 유명한 매체가 그 당사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도를 하긴 했는데 제목부터 다 틀어가지고 제목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제목만 보면은 마치 언론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이긴 예,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 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추후 보도 해야죠. 이제 지난주가 몇 년 지났으니까 네.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막 하셔서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제가 네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이거 해봤자 뭐 얼마 나오지도 않고 저쪽이 물론 뭐 하면 받긴 하겠지만 이제 이겼으니까. 근데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분이 좀 고민을 아직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은 또 진보 언론이라고 또 알려진 분, 이런 좀 그런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잘못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게 이제 사실 언론개혁 관련해서 네. 이제 물론 뭐 그 언론 쪽 기자 협회나 뭐 이런 곳 쪽에서는 언론의 자율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언론 자유의 문제와 언론 자유가 확대돼야지 뭐 언론 개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그 주장 자체가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돼야 될 기본권이니까. 네. 근데 이것이 언론을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잘할 것이다. 알아서 자정할 것이다라는 사실 밑에 전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이제 그 검찰 개혁과 똑같아요.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쪽 입장은 네. 검찰을 자꾸 건드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검찰을 독립시켜야 된다. 정치로 독립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인사권도 독립시켜라. 아니면 뭐 이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산권도 독립시켜라. 뭐 이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주장들이 그들은 계속 먹혀왔어요, 사실은. 외부적으로 견제받아야 될 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주장을 사실 묻힌 채로. 근데 언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버려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놓는 것만으로는 자정이 안 된다는 중요한 이유 중 근거 중에 하나. 네, 이 사람 아니, 절대 자기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선미디어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송희영 주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송희영 네. 주필이 기사 청탁을 받아가지고 네. 엄청나게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이렇게 막 써서 상황을 좀 부추겼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박수환 게이트라고 불렸던 뭐 그런 거였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 월간조선전 편집장, 그다음에 소속 앵커, 뭐 네. 엄청선 앵커 말하는가 봐요. 또 논설위원까지 이 특정 언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이게 그냥 또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특히 유독 그 매체가 좀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부분이 또 나온단 조선일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일보가 솔직히 전 조선일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언론의 언론의 기본적 속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데 많이 얽힌 이유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1등 언론이고요. 특정 언론이라서? 예, 언론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수산업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제 월간조선 출신의 송모 씨라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깜빵 동기를 만나서 시작이 된 네네네. 케이스인데 네. 이 송모 씨가 김무성 전 대표하고 사실 연관이 있는 인물이어서 네. 정관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관계 인물들을 만난 건데요. 네. 이 이야기는 조선일보의 주요 인물들이 네. 정계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그쪽 미디어 사람들이 정관계 사람들하고 훨씬 가깝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자꾸 불거진다. 그러니까 송영 그 주필 아까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게 이제 그분이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그 대표이사의 연임 그렇죠, 문제에 그렇죠. 영향을 네, 주필 네, 영향을 네, 미칠 네.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은 언론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인 그런 영향력과 권한, 그 다음에 지나친 밀접한 관계 네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폐해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론개혁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언론 개혁은 네.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언론 개혁,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검찰 개혁하고 다른 이유가 다른 게 검찰 개혁은 기관 개혁이지만 네. 언론 개혁은 언론사들은 어쨌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라서 기본권의 주체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규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 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 공정거래법 법리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약간 원론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정보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은 정보를 받아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보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정보로 수익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보를 네. 직접 팔아서 얻는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에 광고를 붙여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핫팬츠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이유는 정보를 클릭수에 따라서 그렇죠. 저기 돈을 네, 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구조들을 좀 바로잡는 이런 것들에 지금 치점을 받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정정보도, 정정당당 언론보도, 일명 정정보도 시간이었는데요. 아, 정말 아주 뜻깊고 중요한 그런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